2024년 한순간에 교실에서 한글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날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없애고 일본어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고 교사들에게 전달된 건 단 한 줄의 공문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교재는 창고로 옮겨졌고 아이들의 손끝에서 가, 나, 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했습니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일기를 쓰지 않았고 괜찮아요, 고마워요라고 쓰던 그 말들을 꺼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잊은 게 아닙니다. 마음을 꺼낼 언어를 잃은 겁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없게 된 아이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날 아침 뉴스, 조용했지만 충격은 꽤 컸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지만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태국 교육부는 공식 브리핑도 없이 조용히 하나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년간 유지되어 오던 한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그 자리를 일본어 과목으로 일괄 대체하겠다는 결정이었어요. 단 한 줄의 공문과 함께 교사들에게는 즉각적인 과목 변경과 교재 수거 지침이 전달되었고 이후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공식 입장은 간단했죠. 일본어는 장기적으로 실용성이 높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수많은 교실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용성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이었을까요?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그 말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교재는 교탁 위에서 사라졌고 학교 게시판에 있던 한글 관련 포스터도 철거되기 시작했어요. 방콕 시내의 한 중학교, 초록반 교실에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하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쉬는 시간에 복도에 모여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의 이름을 한글로 쓰며 놀았고 교실 한켠에는 학생들이 직접 꾸민 한국 배우들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죠. 그 사진 옆에는 누군가의 손글씨로 쓰인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제발요.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그 문장은 교실 분위기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무언의 동의처럼 그 앞에 잠시 멈춰서곤 했어요. 하지만 그 바람은 교육부의 지침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교장은 교과서 수거를 지시했고 한국어 교사들은 자신이 직접 수업하던 교재와 노트를 손수 상자에 담아 창고로 옮겨야 했습니다. 전 그날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초록반 담임을 맡고 있던 리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에 다녀온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 학생들에게 한글의 매력을 전해주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단순히 외국어 과목 이상의 의미로 아이들이 감정과 생각을 쓰고 말하는 도구로 한글을 받아들이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과목 변경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글 수업이 사라지자 아이들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이전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특히 글쓰기 시간에는 종이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라고 적던 아이들이 아무 말도 없이 연필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일본어 수업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새로운 교재와 새로운 교사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어는 어휘 암기나 문법 구성에서는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감정을 담는 언어적 표현에서는 아이들이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스스로 나의 마음을 전하는 데 익숙했던 한글과 달리 일본어는 그들에게 낯설고 형식적인 언어였던 거죠. 처음에는 일부 아이들만 힘들어하는 줄 알았지만 곧 전반적인 학업 태도와 수업 분위기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던 학생들이 점점 말수가 줄었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형식적인 단어 수준에서 그치기 일쑤였어요. 교사들은 그 변화가 단순한 언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들이 무표정해졌어요. 웃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졌고요. 리사 선생님은 학교 상담실에서 받은 보고서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상담 요청이 증가했는데 대부분의 사유가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예전엔 일기 쓰는 게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사 개인이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학생들에게도 제도권 밖의 교육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수업이 흘러갈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아이들의 언어는 멈춰갔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글, 그들의 표정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용한 틈 사이로 아주 작지만 단단한 움직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꺼내는 창이었기에 그 창이 닫힌 자리에 누군가는 다시 열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점점 침묵에 익숙해질 무렵 교실 한 구석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작은 저항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습 시간, 누군가는 필통 속에서 몰래 꺼낸 한글 노트를 꺼내 들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이름을 조용히 적어 내려갔어요. 지우예요. 나나예요. 나는 한국어가 좋아요. 그런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리사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아이들이 조용히 글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언어가 사라진다는 건 그 아이들의 작은 세상이 사라진다는 거야. 학교에서는 표면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간표에 따라 일본어 수업이 배정되었고 학기 초 행사도 무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무언의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응한 것이 아니라 저항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왜 아이가 갑자기 글쓰기를 거부하나요? 집에서 한글로 쓰던 일기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학교 측의 답변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제도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한 아이가 급식 식판을 들고 말없이 교무실 앞 게시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시락통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벽에 붙였어요. 이 글자를 좋아했어요. 종이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적혀 있었고 바로 아래에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오래 붙어 있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가 떼어버렸고 그 자리엔 일본어 단어표가 대신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을 본 몇몇 아이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울림이 남았습니다. 말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그날 이후 자주 복도 끝 작은 게시판 앞에 멈춰 서곤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또 무언가 남겼을까? 혹은 내가 남겨도 될까? 그런 마음들이 조용히 흘러가던 중 한 아이가 친구의 귀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써볼까? 그 말은 희망의 불씨처럼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일본어 시간표로 움직였고 한글 교재는 창고에서 먼지가 쌓이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문장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멀지 않은 곳에서 그 문장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계에 오래 몸담아온 한 지방 교사였으며 곧 이어질 이 조용한 반란의 씨앗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교육부의 결정 이후 교육 현장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공식적인 항의도 없었고 언론의 반응도 제한적이었어요. 단지 각 학교는 내려온 지침을 따라 교재를 바꾸고 시간표를 수정하며 행정적으로 대응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겉모습과는 달리 교실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죠. 요즘 아이들이 글쓰기를 자꾸 미뤄요. 전엔 자주 써보던 애들인데 아무것도 쓰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교사와 국어교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 문장을 완성하기도 어려워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감정이나 경험을 담는 과제에서 아이들은 유독 힘들어했죠. 단어는 외웠지만 그것을 엮어 자신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방콕의 대형 중학교에서부터 치앙마이의 소규모 학교까지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표현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본어 수업에 대한 흥미를 빠르게 잃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휘 암기에는 능숙했지만 그 언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그 무렵 북부 치앙라이 지역의 한 작은 중학교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순희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한국어를 가르쳐온 교사였고 아이들이 한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는 걸 가장 큰 보람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글 수업이 폐지된 후 그는 학생들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평소 활발했던 몇몇 학생들이 말수가 줄고 글쓰기 활동에서 극도의 불안을 보이는 걸 보며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저 예전처럼 글 쓰고 싶어요. 한글로요. 그 말을 듣고 그는 교장실로 향했어요. 자신의 월요일과 수요일 방과 후 시간을 할애해 자율학습 동아리 형식으로 한글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교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정규 수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허가를 내주었지요. 그렇게 순희 선생님의 교실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처음 모인 아이들은 7명이었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그 아이들에게 그는 오래된 칠판에 자음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모음도 함께 써내려갔지요.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한 듯 했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나 다라. 그렇게 한 번씩 소리를 내뱉을 때마다 교실 안의 공기가 점점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스스로 작은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좋아요. 엄마가 힘들었어요. 나는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슬펐어요. 그런 문장들은 종이에 적혀 교실 게시판에 붙여졌고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읽고 또 따라 쓰며 울고 웃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언어 습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시 자신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교실을 넘어 가정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게시판을 보고 말없이 울었어요. 이 문장, 우리 아이가 쓴 거 맞나요? 그녀는 종이에 적힌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진은 SNS를 통해 학부모 모임에 퍼졌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우리 아이도 다시 그 수업을 듣고 싶어 해요. 한글 수업이 아이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렇게 점점 많은 목소리가 조용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다른 지역 교사들에게도 전달되었어요. 순희 선생님의 교실을 참관하러 온 교사들은 그곳에서 아이들의 표정과 눈빛을 보며 무언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지요. 한 명의 교사는 말했습니다. 정규 수업보다 훨씬 살아있는 수업이었어요. 아이들이 진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이내 주변 학교로 퍼져나갔고 비슷한 형식의 자율 동아리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일부 교사들은 교육부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작지만 단단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일본어 교육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곧 제도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신호가 되기 시작했지요. 순희 선생님의 조용한 시도는 생각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그는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아이들의 글을 하나씩 읽으며 이름 모를 감정에 가슴이 찼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는 오늘도 아무 말 못했어요 라고 적었고 또 다른 아이는 이 글자를 쓰면 마음이 조금 덜 아파요 라고 썼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은 교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돌아가지 않았고 친구와 자신이 쓴 문장을 읽으며 조심스레 웃음을 나누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서서히 학교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조용하던 아이들이 점차 손을 들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일본어 시간에도 눈에 띄게 집중도가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수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사 회의에서 이를 언급한 순희 선생님의 말에 다른 교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을 말할 수 있게 되니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달라졌어요. 뭔가 막혀있던 게 열렸다고 해야 하나요? 학교 상담실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말을 못하겠다, 표현이 어렵다는 고민이 많았다면 최근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이런 글을 써도 괜찮은가요? 처럼 자신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어요.
상담교사는 그런 변화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다치지 않게 꺼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언어의 힘이지요. 이 움직임은 단순한 한 교사의 수업을 넘어 작지만 중요한 교육 철학의 물결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인근 지역의 교육청 관계자도 한번 참관하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순희 선생님은 놀라면서도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누가 와서 우리 수업을 본다 해도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그냥 너희 마음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참관일. 교육청 관계자와 다른 학교 교사들이 교실 뒤편에 앉았고 아이들은 평소처럼 자리에서 한글 자음 모음을 적고 문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라고 썼고 누군가는 엄마가 아파서 속상했어요라고 적었어요. 참관인들은 교실에 흐르는 조용한 진심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외국어 수업이 아니네요. 아이들 정서를 회복시키는 수업입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순희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다른 학교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일부 교사들은 자율학습이라는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비슷한 수업을 열었습니다. SNS에는 우리 아이도 한글로 웃기 시작했어요. 글자를 통해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해줘요. 같은 글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작은 교실은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니라 태국 교육이 진짜 들어야 할 아이들의 목소리가 모이는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곧 더 넓은 흐름이 되어 조용히 교육부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시골 중학교에서 시작된 한글 동아리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빠르게 넓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 학부모의 소박한 SNS 게시글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쓴 글이에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울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연분 홍색 종이에 적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이 짧은 문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지요. 평범한 어머니가 올린 그 글은 하루 만에 수천 개의 공감과 댓글을 받았고 비슷한 사연을 공유하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로 게시판은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아이는 글을 안 쓰게 되었어요 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감정을 얘기하던 아이가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요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감정 표현의 언어가 사라졌다는 것이 단순한 외국어 과목 폐지를 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조금씩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지역 일간지 한 면에 조용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글로 마음을 찾은 아이들. 기사 속에는 순희 선생님 교실에서 진행된 수업 풍경과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문장이 담겨 있었어요. 한 아이는 나는 혼자 밥을 먹을 때 슬퍼요라고 썼고 또 다른 아이는 동생이 아파서 속상했어요라고 적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들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겪고 있는 감정이 문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교장도 부담스러워했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이 의미를 나누는 것이라면 알릴 가치가 있다며 허락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아이들은 긴장했지만 자신이 쓴 문장을 한 줄씩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해요. 나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한글은 제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해줘요. 그 방송이 나간 이후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비슷한 수업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순희 선생님은 간단한 지도안을 정리해 공유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문법보다 마음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외국어 교육의 정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 연구를 지시했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명확하고 강력했어요. 감정 표현력, 자기 개방도, 자존감 등의 항목에서 한글 수업을 경험한 학생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어요. 문법이나 구조 이해 면에서는 일본어가 우세했지만 자기 마음을 글로 쓰는 능력, 친구와의 공감 표현 능력 등에서는 한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확연히 앞섰습니다.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자존감이었습니다. 한글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 가운데 무려 82%가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어만 배운 학생들 중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31%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는 교육부 내부를 흔들기에 충분했지요. 이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신문사에는 관련 자료 요청이 이어졌고 방송사들도 특집 기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방송에서는 한글 수업을 통해 변화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았고 방영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아이의 마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네요.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교육 심포지엄에서 순희 선생님의 학생 한 명이 직접 단상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말을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괜찮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살렸어요. 그 말이 끝난 순간 발표장을 가득 메운 교육 관계자들은 숨을 삼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모든 교육자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SNS에서는 괜찮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직접 쓴 한글 문장을 공유하는 운동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나는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나는 이제 조금씩 말할 수 있어요. 그 글귀들이 도시의 빌딩 전광판에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움직임은 단순한 교실의 감동이 아니라 태국 교육의 방향을 묻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어요. 교육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고 긴급회의에서 드디어 공식적인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었고 그 울림은 지역을 넘어 나라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현상은 작은 지역 학교의 특별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까지 감정을 꺼내주는 언어였다는 걸 몰랐어요. 태국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요. 그리고 그 감동은 곧바로 현실의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정식 브리핑에서 현재 외국어 교육 정책 전반을 재검토 중이라고 발표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범 운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그 다음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정책이 바뀔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형식적인 대응으로 끝날 것인지 모두가 주시하고 있었지요. 이 와중에 각 학교에서는 자발적인 한글 수업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요청서를 작성해 자율 동아리 개설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한글은 저희에게 표현의 도구입니다 라고 썼고 시험이 아니라 삶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원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요청서를 본 교장은 무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사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화제가 되었죠. 이건 언어 수업이 아니라 교육의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진짜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에요. 그러한 논의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교사들이 뜻을 같이 하게 되었고 결국 여러 학교가 연합해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서에는 단순한 제도 개선 요청이 아니라 아이들의 손글씨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나는 한글로 나를 찾았어요. 말하지 못한 마음이 글자가 되었어요. 한글 수업은 제 삶을 바꿨어요. 그 손글씨들은 누구보다 진실했고 누구보다 강력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외국어가 아니다. 아이들의 심리 회복과 감정 표현의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서 기반 교육 모델로서 국제적인 가치가 있다. 이 문장은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첫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교육계 전반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한글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고 한글을 활용한 정서 언어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와 학교 상담교사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매개로 한 감정표현 훈련 자료가 제작되었고 심리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교육을 통한 치유라고 평가했지요. SNS에서는 매일 새로운 한글 문장이 올라왔어요. 나는 나를 좋아하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다고 처음 써봤어요. 이 글을 누군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교육 정책을 넘어서 언어가 가진 정서적 가치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들은 것 같아요. 이 말은 마치 하나의 문장으로 집약된 진실처럼 모든 이의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조용했던 교실에 다시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벽에서 떼어지고 창고에 쌓였던 한글 교재들이 교실 책상 위에 다시 놓였어요. 아이들의 손끝에는 익숙한 자음과 모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작은 글자들은 이제 단순한 수업 내용을 넘어서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률적인 제2외국어 지정에서 벗어나 학교별 자율 운영 체제를 허용했어요. 이제 각 학교는 일본어와 한글 중 선택지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정은 곧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걸음이었어요. 한글을 선택한 교실에서는 말소리보다 마음의 울림이 먼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첫 수업 시간에 조용히 연필을 들고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제 내 마음을 쓸 수 있어요. 한글은 나를 표현하게 해줘요. 그 문장들을 교탁 앞에 내밀며 아이들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수업을 준비한 선생님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찾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학교 게시판에는 다시 한글 문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는 각기 다른 손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아빠가 힘들어 보여서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이 글자를 쓰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나는 친구랑 싸우고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 글귀들은 특별한 문학이 아니었어요. 그저 솔직한 마음이 담긴 말 그대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이의 가슴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교사뿐 아니라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들도 그 앞에 오래 머물렀지요. 이렇게 글을 쓰는 우리 아이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 느껴졌어요. 그동안 무슨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느 학부모는 딸이 적은 나는 엄마가 자주 웃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글은 곧 가족 단체방에 공유되었고 다시 지역 커뮤니티를 타고 여러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아이들의 눈빛이 훨씬 살아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던 게 이제는 글로 보이니까 더 가깝게 느껴져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쳤다기보단 오히려 배우고 있는 기분입니다. 순희 선생님의 교실은 여전히 단정했고 특별한 장식도 없었어요. 다만 칠판 한쪽에 조용히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마음을 썼습니다. 그 문장은 매일 수업이 시작되기 전 아이들이 조용히 읽고 나서 자리에 앉는 신호처럼 되었습니다. 교실은 더욱 차분하고 깊은 감정을 품는 공간이 되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외국어 시험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수업 말미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교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펴더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쓰게 되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적었고 적고 나면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는 글을 쓴다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제가 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끝난 뒤 교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침묵이 아니었어요.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에도 말이 담겨 있었고 서로를 향한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이후로도 감정표현 기반 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글 수업을 모범 사례로 삼아 정서적 언어 훈련이 가능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있었어요. 특히 심리상담과 연계된 한글 글쓰기 훈련은 학생들의 내면 회복과 자존감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결국 그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 다친 입술과 주저하던 손끝이 다시 문장을 만나며 열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제 많은 이들이 같은 문장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들은 것이 아닐까요? 한글 수업이 부활한 이후 교실에서는 이전과 다른 풍경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과제를 내는 것처럼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치 하루의 마음을 정리하듯 노트 한 귀퉁이에 오늘의 기분을 한 줄씩 적었어요. 오늘은 바람이 기분 좋았어요. 친구가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나는 아직도 가끔 울고 싶어요. 이런 문장들은 교실 뒤편 벽보판에 자리를 잡았고 서로의 글을 조용히 읽으며 미소를 짓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친구의 문장 밑에 연필로 조용히 답글을 달았어요. 나도 그래. 같이 울까? 그렇게 아이들은 언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쓰다듬고 있었죠. 순희 선생님은 하루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남기고 간 글들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문장을 보며 웃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건 시험 점수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힘이에요. 학교에서의 변화는 가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가 식탁 옆 벽에 포스트잇을 붙여두었다고 했어요.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하나에 아무 말 없이 바쁘게 살았던 가족이 모처럼 다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형과 동생이 서로 쓴 한글 편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평소 말수가 없던 형이 동생에게 나는 내가 내 동생이라서 좋아라고 쓴 종이를 건넸고 동생은 그 편지를 가방 속에 넣어 매일 갖고 다녔다고 해요. 이런 작고 따뜻한 장면들이 하나둘 공유되면서 한글은 단순한 교육의 수단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말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참 부드러운 언어예요. 이 글자를 쓰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내 감정을 정확히 말할 수 있게 해줘요. 이제는 언론에서도 한글을 정서 언어로 명명하며 공교육에서의 역할과 의미를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계에선 정서 표현 중심의 언어 교육을 정규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글 수업의 사례가 놓여 있었어요. 한글은 더 이상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만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을 표현하는 따뜻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희 선생님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연보라색 종이에 적힌 그 편지는 한 제자가 조용히 남긴 것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괜찮아지도록 제가 말이 되어주고 싶어요. 제가 배운 이 말, 이 글자가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더 이상 혼자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순희 선생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닿은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편지는 교실 앞 게시판 가장 위에 붙게 되었어요. 교실을 들어서는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자리에 가장 솔직하고도 용감한 한 아이의 마음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르친 건 문법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마음을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외국어를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글자, 한 문장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꺼내는 법을 배운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험보다, 어떤 점수보다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마주했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육이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